2024년 어느 봄날 인천공항 택시 승강장. 햇살이 따스한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들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사람들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외국인 승객이 황급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했던 걸까요? 캐리어를 끌며 공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검은색 가방 하나가 남았습니다. 택시 기사 김철수 씨 68.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하던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방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가져다 줄까? 아니면 일단 확인해 볼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순간 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 다발, 유로 지폐들, 일본 엔화까지 여러 나라 화폐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환산하면 대략 4천만 원. 김철수 씨가 택시를 6개월간 운행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다시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CCTV도 이 각도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택시, 손주들 학원비, 아내의 무릎 수술비, 당뇨약값. 하지만 그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공항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김철수 씨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4년. 나라 전체가 폐허였던 시절입니다. 김 씨의 첫 기억은 배고픔이었습니다. 3살 무렵 어머니가 풀을 뜯어 죽을 끓이던 모습. 녹색 풀이 끓는 냄비. 그마저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형아, 배고파. 4살 위 형이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만들고 계셔.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셨습니다. 막노동 일자리를 찾아서 건설 현장, 부두, 시장 짐꾼,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하루 일당 300원. 그 돈으로 쌀 2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보리쌀이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판자를 이어 붙여 만든 비가 오면 새는 집. 겨울이면 외풍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방 한 칸에 7 식구가 살았습니다. 부모님, 형 2, 누나 1, 김 씨, 그리고 어린 동생. 밤이면 몸을 겹쳐 자야 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철수야.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돈은 없어도 정직은 잃지 마라. 아버지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하지만 그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직이 뭐예요? 5살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떳떳하게 사는 거란다. 왜요? 그게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길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안에 5,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출소에 가져다 줬습니다. 왜 안 가져요? 우리도 배고픈데.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돈이 아니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풀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철수는 배웠습니다. 정직은 배부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1963년 봄,
김철수는 6살이었습니다. 보릿고개였습니다. 묵은 쌀은 다 떨어지고 새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시기. 가장 배고픈 계절이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으로 쌀을 빌리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이웃집도 없대.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을 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왔을 때 손에 든 것은 고구마 3개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어. 이거라도 얻어왔어. 고구마 3개를 7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김철수의 몫은 손가락 2마디 크기였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배가 고파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나도 배고파. 김철수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절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굶어서, 병들어서, 추워서. 김씨네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광경. 너무 가난해서 관도 제대로 못 만든 채 묻혔습니다. 철수야, 저 아저씨 왜 저래? 동생이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는 밥 많아? 응. 거기선 배불리 먹을 수 있대.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그해 여름 미군 부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도 다가갔습니다. 빵 부스러기, 통조림 찌꺼기, 버려진 음식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1965년 가을, 김철수는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하지만 책도 공책도 없었습니다. 형이 쓰던 헌 공책을 물려받았습니다. 연필 한 자루가 귀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연필을 손가락만 한 크기가 될 때까지 깎아가며 썼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수 있었고 선생님이 가끔 사탕을 주셨고 급식이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막노동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급하게 먹고 나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김철수는 기억합니다.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 땀에 젖은 속옷,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무엇보다 축 늘어진 어깨. 아버지, 힘들어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고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다친 것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어깨를 맞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돈이 어딨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면 돼. 그날 밤 김철수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한쪽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 참으려 하지만 새어나오는 신음. 여보. 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소? 아버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또 일터로 나갔습니다. 다친 어깨를 감싼 채. 그것이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아파도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해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학교 다닐 수 있게. 그게 아빠 행복이야. 그날 8살 김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왜 굽어가는지. 1968년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잇는 거대한 프로젝트.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김철수의 아버지도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루 500원. 지금보다 2배야. 집을 떠나는 날 김철수는 11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와요? 공사 끝나면. 1년쯤? 1년이요? 금방이야. 금방 올게. 아버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까지 몇 벌, 담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 하루 17시간 노동. 삽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곡괭이로 바위를 깼습니다.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밥은 보리밥과 된장찌개, 가끔 라면이 나오면 축제였습니다. 잠은 막사에서 잤습니다. 20명이 한 방에. 코 고는 소리, 신음소리,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 사고가 잦았습니다. 바위에 깔려 죽는 사람, 기계에 손가락 잘리는 사람,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 김씨의 아버지도 다쳤습니다. 곡괭이가 발등을 찍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병원 가세요.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일해야 해. 아버지는 천으로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했습니다.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며. 왜? 하루를 쉬면 500원을 못 받으니까. 500원이면 집에 보낼 수 있으니까.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동생이 아파요. 어머니가 울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마다. 그리고 또 일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개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왔습니다.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막사에서 짐을 쌌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장에는 1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판잣집 대신 양옥집 전세를 얻었습니다. 김철수는 1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버지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975년 김철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랬습니다.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공장에 지원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건설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아버지처럼 막노동해야 하나. 절망했습니다. 그때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중동 건설 근로자 모집, 고임금, 숙식 제공,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아득히 먼 나라, 사막의 나라. 가야겠다. 김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너무 멀어. 위험해. 어머니, 저 가야 해요. 여기 있어도 일자리 없어요. 하지만 큰돈 벌어올게요. 집도 사고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예, 아버지. 1975년 7월 3일 김철수는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3년만 버티자. 혼자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는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도착한 곳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을 나서는 순간 열기가 덮쳤습니다. 영상 48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서와. 한국인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작이야. 오늘은 쉬어. 숙소는 컨테이너였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2층 침대에서 잤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김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3년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왔으니까. 돌아갈 비행기표 살 돈도 없으니까. 첫 출근. 새벽 5시 기상. 6시 작업장 도착. 사막 한가운데 건설 현장. 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서 삽질해. 감독이 가리켰습니다. 김철수는 삽을 들었습니다. 모래를 퍼날랐습니다. 10분 만에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30분 만에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1시간 만에 어지러웠습니다. 물. 소리쳤습니다. 점심때 줘. 감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래. 참았습니다. 또 삽질했습니다. 모래를 퍼날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온도계는 52도를 가리켰습니다. 동료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야, 정신 차려.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실려갔습니다. 그 사람 죽었대. 점심시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짜래. 김철수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 오후에도 일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하루 14시간 노동. 휴식시간 총 1시간. 밤이 됐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웠습니다. 낮 52도에서 밤 영하 5도로.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씻을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냥 옷을 벗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은 물집 투성이, 등은 타들어감, 다리는 후들거림. 3년을 어떻게 버티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의 반복.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철수는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20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40살 노동자처럼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다?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그만두고 한국 가자.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일터로 갔습니다. 왜? 첫 월급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집에 보낼 돈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월급날. 관리자가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김철수. 예.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30만원. 생애 처음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30만원. 한국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돈을 세었습니다. 1장, 2장, 3장. 만원권 30장.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술 먹으러 가자. 오늘은 고기 먹자. 카지노 가자. 하지만 김철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 월급 받았습니다. 25만원 보냅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몸 건강하세요. 동생들 잘 챙겨주세요. 아버지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30만원 중 25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자신에게 남는 건 5만원. 그 돈으로 3개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약 550원. 라면 한 개가 50원이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하루 3끼 라면 150원. 한 달이면 4,500원. 3개월이면 13,500원. 남는 돈 36,500원. 비누, 치약, 편지 우표값.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그 생각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야, 돈 받았다.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미안하고 고맙다. 그 돈으로 동생 학비 냈어. 집 전세도 연장했어. 다 내 덕분이야.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 20살 청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사막에 있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4시간 노동, 컨테이너 복귀, 잠, 반복, 끝없는 반복. 사람이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못하겠어. 나 한국 갈래.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사람들. 3년을 어떻게 버텨.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철수도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버티냐? 글쎄. 김철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떠나기 전 찍은 사진.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이걸 봐.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매일 밤 이거 보면서 버텨. 조금만 더 하면서. 동료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가족 있는데. 그럼 같이 버티자.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견디는 방법. 첫째, 매일 밤 가족 사진 보기. 둘째, 일기 쓰기. 1976년 3월 15일.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버텼다. 어머니 편지 왔다. 동생이 학교에서 1등 했다고. 기쁘다. 셋째, 돈 계산하기. 지금까지 번 돈 360만원. 목표 1000만원. 남은 기간 2년. 할 수 있다. 넷째, 동료들과 이야기하기. 밤마다 모여 앉았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동네 맛집이 뭐야? 우리 동네는 냉면집이 유명해. 아, 냉면 먹고 싶다. 돌아가면 먹자. 내가 살게. 웃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견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52도 더위도, 영하 5도 추위도, 14시간 노동도 몸이 적응했습니다.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1년만 더. 통장 잔액은 7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까지 280만원. 할 수 있어. 사실은 김철수는 1년차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장비에 다리가 깔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안 하면 평생 절뚝거릴 겁니다. 수술비가 얼마죠? 50만원입니다. 김철수는 망설였습니다. 50만원이면 2달치 집 송금액이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불편하겠죠. 그럼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수술 안 할게요. 의사는 말렸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괜찮아요. 김철수는 퇴원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 건강합니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다리가 아팠습니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50만원을 아껴야 했으니까. 또 다른 비밀. 2년차 여름, 김철수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아니야. 괜찮아. 미쳤어? 죽을 수도 있어. 약만 먹으면 돼. 약국에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그 돈도 집으로 보내야 했으니까 2년 반이 지났을 때 김철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23살. 하지만 거울 속 사람은 40살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다리는 절뚝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슬펐습니다. 젊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900만원, 목표까지 100만원, 조금만 더. 1978년 12월, 드디어 3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김철수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 낡은 옷가지와 통장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액 1050만원, 3년간 모은 전 재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온 동료들과 악수했습니다. 잘 가. 너도 한국에서 보자. 그래. 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3년을 보낸 곳, 지옥 같았던 곳. 하지만 이제 떠납니다. 안녕.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사막이 멀어졌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14시간 후 김포공항 도착.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고향 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3년 사이 서울이 변했습니다. 건물이 높아졌습니다. 차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 저요. 철수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김철수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동생들이 달려왔습니다. 형. 오빠. 모두 컸습니다. 3년 사이 훌쩍 컸습니다.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왔구나. 예, 아버지. 고생했다. 아닙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고기였습니다. 먹어. 어머니가 권했습니다. 김철수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니?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던 맛이라서 울었습니다. 1979년 봄, 김철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아온 돈 1050만원 중 900만원으로 집을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집. 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세 안 살아도 돼요. 정말? 네,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새빵살이 하던 어머니. 50살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됐습니다. 철수야,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남은 150만원으로 택시를 샀습니다. 중고 택시였습니다. 낡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택시 기사 해야지. 1982년 김철수는 정식 택시 기사가 됐습니다. 25살.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서울길을 잘 몰랐습니다. 손님한테 혼돈났습니다. 기사님, 길도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도를 외웠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6개월 후엔 웬만한 길은 다 알게 됐습니다. 택시 일은 힘들었습니다. 격일제 근무, 24시간 운행하고 24시간 쉬는 방식.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중동에서 다친 다리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중동보다는 낫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택시를 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미터기 조작 안 하기. 거스름 돈 정확히 주기. 먼 길 돌아가지 않기. 둘째, 친절하게. 손님께 인사하기. 짐 들어주기. 웃으며 대하기. 셋째, 성실하게. 정해진 시간 지키기. 술 마시고 운전 안 하기. 안전운전하기. 손님들이 알아봤습니다. 이 기사님 참 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도 부탁해요. 네, 고맙습니다. 수입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댔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드렸습니다.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집으로. 챕터 13 40년의 무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2년부터 2024년까지 42년간 김철수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봤습니다. 택시 안에서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가슴이 뛰었습니다. 1997년 IMF를 겪었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2002년 월드컵 4강을 봤습니다. 거리는 붉은 물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함께 외쳤습니다. 2024년 김철수는 68이 됐습니다.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중동에서 수술 안 한 다리가 더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아내 병원비도 있었습니다. 낡은 택시 수리비도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늘 빠듯했습니다. 42년간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한 적 없었습니다. 손님 물건 주부면 신고했습니다. 지갑 발견하면 돌려줬습니다. 휴대폰 두고 가면 주인 찾아줬습니다. 왜 그러세요? 가져도 되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것이 아니니까요.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평생 이렇게 사는 게 후회 안 돼? 후회? 남들은 다 돈 벌었는데 당신은? 나도 돈 벌었어. 이렇게 적게? 김철수는 웃었습니다. 적은 게 아니야. 우리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건강하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하지만 여보, 나는 행복해.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거울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2024년 5월 3일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2년간 반복한 일과였습니다. 택시를 점검했습니다. 엔진 오일, 타이어 공기압, 와이퍼. 오전 6시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오전 내내 서울 시내를 돌았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행 손님이 탔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짓으로 대화했습니다. 공항. 네. 예스. AIRPORT. 오케이. 1시간 30분을 달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65,000원. 손님이 7만원을 주었습니다. 잔돈 괜찮아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땡큐. 김철수도 웃었습니다. 손님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뛰어갔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모양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검은 가방 뒷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두고 가셨네.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이미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가방을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아니면 바로 경찰서로 갈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가방이 열렸습니다. 순간 김철수의 숨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이 가득했습니다. 달러, 유로, 엔화, 빼곡히 채워진 현금. 손이 떨렸습니다. 대충 봐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총 4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가만히 섰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 이 각도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져가면 생각이 스쳤습니다. 4천만 원, 6개월치 수입, 손주 학원비, 아내 수술비, 새 차 구입비, 모두 해결될 돈. 손이 더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가져갈까? 아무도 모를 텐데.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 50년 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돈은 없어도 정직은 잃지 마라. 아버지였습니다. 막노동꾼이었던 아버지.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아버지. 길에서 지갑을 주워도 신고했던 아버지. 김철수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공항 경찰서를 향해.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손님이 이거 두고 가셨어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많아 보여요. 왜 신고하셨어요? 가져가셔도.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 돈이 아니잖아요. 경찰은 감탄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 없는데.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요? 네, 가방 신고하신 거 뉴스 나왔어요. 뉴스가 됐습니다. 택시 기사 4천만 원 든 가방 신고. 기사가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직하시다.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 그 뉴스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BBC가 다뤘습니다. 한국 택시 기사의 놀라운 정직함.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억 뷰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다. 선진국의 모습이다. 한국인을 존경한다. 일주일 후 가방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인 사업가였습니다.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통역이 전했습니다. 이 돈은 제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례금을 주려 했습니다. 김철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당신 돈이에요. 왜 이렇게 정직하세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957년 제가 태어났을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정직이 있었어요. 독일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나라가 자랑스럽겠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해요? 그 돈 가졌으면. 김철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오히려 자랑스러워. 왜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돈은 못 줘도 정직하게 사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손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67년 세월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1957년 막노동꾼 아버지, 1975년 중동 사막의 청년, 1982년 택시기사, 2024년 4천만 원을 포기한 노인,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손자,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저녁, 김철수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 아픈 몸으로도. 손님, 어디 가세요? 강남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42년간 잡아온 핸들. 정직하게 살아온 42년.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 주름진 얼굴이지만 떳떳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거면 됐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정직하게. 그리고 아직까지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질까? 정직을 지킬까? 쉬운 길을 갈까? 옳은 길을 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67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한 나라.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기적.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